처음엔 그냥 테스트였다. 카메라도 아니고 중고폰에 있던 전면 렌즈였다. 삼각대 대신 라면 박스를 쌓고 책 2권으로 각도를 맞춘 다음 휴대폰을 기대어 녹화를 시작했다. 오늘은 논이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다. 좀 웃겼다. 아니, 내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쩌렁쩌렁했나 싶었다. 15분짜리 영상을 찍고 편집은 아들놈이 깔아준 어플에서 대충 자르고 저장했다. 썸네일은 없었다. 그냥 내 얼굴, 논이집 팩 하나 들고 있는 그 화면. 다음날 조회수는 48. 그중 35은 내가 눌렀다. 영상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목소리가 특이하시네요. 잘 안 들려요. 그날부터 나는 내 목소리를 자꾸 의식하기 시작했다. 헛기침을 하거나 녹화 전에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더 길어지기도 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선 이미 손님이 끊긴 지 오래였다. 단골이었던 약사도 종종 지나가던 교사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진열장 위에 놓인 영지버섯과 산수유 엑기스만이 먼지를 쓰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튜브는 멈출 수가 없었다. 누가 봐주든 말든 매주 월수금에 영상 하나씩 올렸다. 주제는 늘 건강, 관절에 좋은 것들, 혼자 사는 분들 혈압관리, 그리고 그날 그 전환점이 된 영상, 쉰 목소리의 이유와 그 위험성. 그건 준비하면서도 이상할이 많지 손이 떨렸다. 내 얘기 같아서였다. 영상에서 나는 목소리의 원인을 정리했다. 과로, 성대 결절, 위산 역류, 스트레스, 폐 질환.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나는 점점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녹화를 멈췄다. 숨이 잘 안 쉬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어져 지낸 직궤 됐다. 처음 몇 마디는 평범했지만 그녀가 물었다. 왜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냐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냥 좀 쉰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진짜 이상했던 건 그날 이후였다. 다음 영상에서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녹화된 영상에서만 그랬다. 직접 말할 땐 멀쩡했는데 재생해보면 자꾸 마이크가 고장난 듯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때 나는 휴대폰을 의심했다. 마이크를 청소하고 설정을 바꾸고 앱을 재설치했다. 아무 소용없었다. 오디오가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기록되지 않는 기분. 정확히는 사라지는 중이라는 감각. 내 유튜브 채널 이름은 50견의 건강상담소였다. 그 이름조차 갑자기 유치해 보였다.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라면 박스를 쌓고 카메라를 켰다. 이번엔 아무 주제도 없이 그냥 말을 해보았다. 누군가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내 목소리가 정말 들립니까?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영상에는 아무 소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입만 움직이는 묵음의 사내. 그게 나였다. 영상은 점점 묵음이 되었다. 처음엔 마이크 문제인 줄 알았다. 다시 확인해도 볼륨도 문제없고 설정도 멀쩡했다. 그런데 녹화만 하면 내 목소리는 사라졌다. 입은 분명 움직이는데 오디오는 텅 비어 있었다. 들립니까? 직접 말할 땐 멀쩡했다. 하지만 다시 재생해보면 입술만 덜컥덜컥 움직일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이상한 영상은 업로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수로 자동 업로드 설정이 켜져 있었던 것을 몰랐다. 그 영상을 본 건 딱 한 사람뿐이었다. 구독자 수 127명 중 하나. 닉네임은 이도청. 그 사람은 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들립니다. 다만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걸 느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설명은 되고 있는 상태. 그 불쾌한 틈에서 나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댓글을 눌러 프로필을 열었다. 정보는 비어 있었다. 가입일도, 영상도, 구독도 없었다. 그날 밤
평소보다 깊은 기침이 나왔다. 목이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속이 쓰린 것도 아니고 감기 기운도 아니었다.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말이 아니라 생각이 걸렸다. 다음 날 나는 이도청이라는 구독자를 찾기 위해 영상마다 남긴 댓글을 뒤졌다. 없었다. 어제 있었던 댓글이 사라졌다. 대신 그날 새로 올라온 영상엔 이상한 자막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돼 있었다. 침묵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능입니다. 나는 자막 기능을 껐다. 그런데 영상은 계속 자막을 만들어냈다. 입력한 적도 말한 적도 없는 문장들이 영상 밑으로 흘러갔다. 그 중 하나는 이랬다. 귀로 듣지 말고 내장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위장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다. 진짜로, 말 그대로 마치 장기 내부가 무슨 신호를 받는 것처럼 물결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고 내려가는 느낌. 그 감각은 신기하게도 불쾌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어떤 감흥. 그날 이후 나는 귀로 듣는 대신 소리의 파장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건강 채널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주제는 여전히 건강. 하지만 영상 안에 담긴 것은 들리지 않는 신호였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구독자가 늘었고 댓글은 묘하게 은유적이었다. 배꼽 옆이 울릴 때마다 당신을 봅니다. 허리 통증이 줄었어요. 그런데 꿈을 꿔요. 선생님이 나오는 꿈. 선생님,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침묵요법. 나는 어느새 건강 유튜버가 아니라 침묵의 전도자가 되어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와중에 오래전 잊고 지낸 인물에게서 메일이 왔다. 이름만 봐도 심장이 철렁하는 인물. 예전에 함께 건강식품 사업을 하다 크게 틀어진 사람. 지금은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메일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지금 너 그 소리가 들리는 거냐? 그날 밤 오랜만에 생방송을 켰다. 방송 제목은 이렇게 정했다. 들리지 않는 자와의 대화. 방송창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대화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도청,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폐쇄된 터널에서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가 꺼졌다. 자동으로. 나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 그 다음엔 내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터널은 폐쇄되어 있었다. 입구를 막은 철제 펜스 위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출입금지, 낙반 위험 지역. 하지만 거긴 오래전 내 유년 시절의 놀이터였다. 아직 도로가 뚫리기 전 그 산속 작은 굴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했었다. 지금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나만 이 동네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곳에서 방송을 해야 한다. 이도청이라는 구독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이 떠올랐다. 거기서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 보조 배터리와 중고 핀 마이크, 작은 조명 하나를 챙겼다. 그리고 여분의 손전등도. 모든 준비를 마치고 펜스 위를 넘어섰다. 터널 입구는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바깥보다 온도가 확실히 낮았다. 들어갈수록 발소리가 잦아지고 손끝이 서늘해졌다. 터널 안에서의 영상은 완전히 어둠 속이었다. 렌즈는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했지만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정확하게 녹음되었다. 그 첫 방송을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댓글을 남겼다. 무섭지만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이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박히는 소리예요. 선생님, 그 뒤에서 누가 움직이는 것 같던데요? 나는 영상을 돌려봤다. 소리에는 분명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이 들어 있었다. 낯선 속삭임, 숨소리, 그리고 아주 짧은 손톱 긁는 소리 같은 무언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건 누군가가 내 방송을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 통로는 물리적인 전파가 아니었다. 감각과 감정의 동조였다. 나는 터널 안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언어를 체험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명을 껐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발소리보다 먼저 심장 박동이 흔들리는 느낌을 느꼈다.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였다. 기억 속에서 잊고 지낸 그 사람, 옛 동업자.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때는 서로의 잘못을 침묵으로 탓하며 돌아선 날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청각을 잃었고 나는 목소리를 잃었다. 너 아직도 그거 믿냐? 그가 말했다. 아니, 생각 속으로 밀어 넣듯이 던졌다. 귀로 들린 게 아니었다. 뇌 속으로 파고든 단어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켰다. 그 순간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데 생방송이 시작되었다. 카메라는 터널의 곡선 벽을 비추고 있었고 채팅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도청 양쪽이 다 잃었군요. 한 사람은 듣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하지 못하니 그 순간 옛 동업자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그의 맥박을 읽었다. 그 안에는 소리가 있었다. 가슴, 혈관, 손끝으로 울리는 느린 언어. 그건 음성, 이전의 소통이었다.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듣던 리듬 같은. 터널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이크를 껐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방송을 마쳤다. 그날 이후 내 유튜브 채널은 더 이상 건강을 주제로 하지 않았다. 새로운 재생 목록엔 단 한 영상만 올라와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당신은 어디로 들립니까? 봄이 오고 있었다. 터널의 찬 공기에서 돌아온 나는 몇 주간 방송을 하지 않았다. 구독자는 빠르게 줄었다. 대신 남은 사람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었다. 댓글창엔 단어 대신 기호와 점, 간격이 늘었다. 처음엔 악성 댓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한 구독자가 쪽지를 보내왔다. 그건 박동희예요. 당신 영상 보고 나서 제 호흡이 맞춰졌거든요. 그 말은 날 다시 흔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을 말해왔지만 사실은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문을 닫은 가게 앞에 누군가 쪽지를 남겨두고 갔다. 그건 오래전 단골이던 중년 여성이었다.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엔 방송보다 가게 앞을 더 자주 들여다봐요. 그 자리에 계실까 봐요. 나는 가게 셔터를 열었다. 먼지를 털고 진열대를 닫고 오래된 영지버섯을 새 바구니에 담았다.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지만 나는 그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다.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앉았다 가기 위해. 누구는 관절약에 대해 물었고 누구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전처럼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노트를 내밀었다. 언제 아프셨는지 가장 오래된 통증을 적어주세요. 사람들은 당황해하면서도 펜을 들었다. 허리, 무릎, 손목, 발목, 그리고 그 밑에 외로움이라고 적은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모아 작은 벽에 붙였다. 누구도 보지 않는 곳.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그걸 보면서 자기 통증을 덜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영상은 그 벽을 배경으로 만들었다. 음성은 없었다. 오직 손으로 종이를 넘기며 사람들이 적은 통증의 기록을 한 장씩 보여주는 영상. 한 구독자가 댓글을 남겼다. 이번엔 정말 아무 소리도 없네요. 그런데 묘하게 눈물이 나요. 나는 그 댓글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조금 떨릴 만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뒤에선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지만 내 안에선 명확히 울리고 있었다.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걸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채널의 새 이름은 몸의 소리 도서관이었다.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다. 가게에도 채널에도.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통증을 말 대신 느낌으로 남겼다. 나는 가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가 무릎이 아픈 건지 허리가 굳은 건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침묵을 훈련한 자가 얻는 감각의 시력 같은 것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건강을 팔지 않는다. 대신 아프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건 어쩌면 말보다 더 정직한 소통이었고, 그리하여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요. 말은 없지만 마음은 늘 연결돼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